자, 요약집 100페이지 보실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민법하고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죠. 예. 근데 대상이 좀 다르고요. 또 뭔가요? 아까는 우리가 뭐 1억에 3,400만 원 이런 얘기 할 때 뭐만 따지나요? 주택이면 다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 내용이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대차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을 빼놓고는 주택이면 다 적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제반 사항들은.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때요? 월세와 보증금을 따라서, 그죠?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넘어가는 것들은 어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에 적용이 안 되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동창회, 종신회 등의 사무실은 상가 건물이 아니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아까 주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보호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이것도 보호가 되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 4억 원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일 경우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대항력이나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의 보호는 보증금의 다소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그죠?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체적으로 환산보증금, 환산해서죠. 환산해서 넘어가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대항력이라든지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된다.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갖춘다라는 건 아까는 주택이니까 무슨 등록을 했어요? 점유하고요. 전입해라. 주민등록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가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등록해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이겠죠? 상가니까 말 그대로 뭘 위한 거예요? 사업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살고 있음, 그걸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사업하고 있음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에서 대항력을 갖춘다는 것은 건물을 인도를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날 빵시부터 뭐가 된다?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주택이랑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선면제권 똑같습니다. 우선면제권도 대항력을 갖춘 후에 뭘 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죠? 아까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가는 선수가 맞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뭐 법원이나 그죠?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받으라고 했잖아요. 상가니까 어디 가서 받으시면 편하겠어요? 사업자 등록 낼 때 그죠?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받아 오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면제권, 대항력권을 갖추고 상가 건물은 똑같이 2분의 1이고요. 보증금의 일정액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면제권하고 개념 다른 거예요. 그냥 적은 금액에 대해서 먼저 주는 거고 101페이지 맨 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임차권 등기가 경로된 상가 건물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이다 라고 했어요. 주민법은 뭐였어요? 단순히 보증금이에요. 월세가 많다 하더라도 월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보는 거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으로 큰 틀에서는 주민법과 상임법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아까 어땠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몇 년이었어요? 예? 2년이었죠. 예. 상가는 얼마? 1년. 그러면 임차인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1년 미만도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 위한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 당사자를 위한 법이라 했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누구? 세입자를 위한 거죠.
임대차 보호잖아요. 말 자체가. 그죠? 왜 그럴까요? 이런 법을 따로 만든 이유는 암만 해도 임대인보단 임차인이 조금 더 챙겨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다. 이것도 똑같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에 6개월 전부터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계약 갱신 요구. 그죠?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있습니다. 그죠? 계약 갱신 요구권.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요, 그죠? 주택에서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니까 어때요? 1년짜리 계약을 해도 어때요? 1년은 더 연장할 수는 있거든요?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그 계약 기간을 안정하고, 모두 2년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1년짜리는 해도 1년은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아예 명시를 해놨죠.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해놨어요. 몇 년이에요? 상가 오픈하시면 몇 년 동안 하셔야 되겠어요? 5년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 내가 뭐가 들어가니까? 시설 투자금액이 들어가죠? 아니면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어때요? 그죠? 최소한 5년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근데 5년을 보장해준다는 건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세입자 위한 거죠? 세입자 위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임대인이, 그죠? 임대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뭐 부셔지고 도로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뭘까요? 아무리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도 세입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되죠? 맞죠? 우리 임대차 계약서 쓰시면 주택 같은 경우 월세를 몇 달 동안 못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민법에 2기죠, 2기. 그죠? 2개월은 2기 이상이잖아요. 상가는요?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3기라고 아예 나오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안 나오고 민법에 나오죠. 민법에 2기 이상 나오고 상가는 아예 3기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3기 이상 연체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또 뭐라 할 수가 있을까요?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너 3기 이상 차익 연체했으니까 거절이야. 너랑 연장 안 해. 그죠? 세입자를 위한 거지만 세입자가 뭘 안 한 거예요? 의무를 다 하지 아니했죠? 그죠? 그래서 3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될 경우 아니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을 했다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의 요구가 가능하고 계약갱신 요구는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었나요? 이 법에 의해서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죠?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나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보호는 상관없이 인정된다고 했으니 그죠? 계약을 얼마에 했던 간에 보증금을 얼마를 뒀던 환산보증금이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되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했다. 전대차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아까랑 똑같죠? 법정갱신은 뭐예요? 서로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거죠. 서로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1년에 한해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근데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어때요?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요.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가 그거죠. 3개월 있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니까 임대인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중에 하나 띄우셔라. 즉 이러한 법정갱신은 서로 말이 없는 거니까 5년의 제한 규정은 법정갱신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즉 5년이 지났어도 법정갱신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중에 증액을 한다. 그죠? 월세 얼마큼을 올려라? 9%. 그죠?
1년 이내에 재청구는 불가하고, 월차임 전환시 아까 어땠어요? 아까는 몇 프로였죠? 10%하고 기준금리 플러스 3.5였죠?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12%에다가 아니면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죠. 그 두 개를 기억하신다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둘 중에 낮은 거예요. 아까 5% 계산한 이유가 뭐예요? 10%하고 기준금리 1.5에 플러스 3.5 하니까 5% 나왔죠? 둘 중에 낮은 거 해야 되니까 5% 한 거고요. 상가에서는 12%에 4.5배니까 1.5 곱하기 4.5면 4배면 6이고, 그죠? 0.5면은 6.75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맞겠죠? 뭐, 그죠? 계산이. 그럼 6.75%하고 12%가 어떤 게 더 낮아요? 6.75가 더 낮죠? 6.75로 보증금 환산을 하셔야 되겠다. 갱신 거절의 통지로 관리행위는 지분의 2분의 1 공유자는 단독으로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없다.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죠? 갱신 거절도 혼자 하면 안 되고 공유자가 있을 경우 같이 해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차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일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왜 그럴까요? 상가 건물 전체에 통이 있는데 한쪽만 쓰는 경우 있잖아요. 저쪽 사무실 같은 경우. 그럴 경우는 어때요? 나 이쪽 사무실에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엔 도면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보전 가등기가 격려된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보전 가등기가 격려된 후 대항력을 갖췄을 경우 본등기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임대인의 갱신과절 통지의 선호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종전 임대차가 갱신된다. 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갱신의 실질이 있다면 이는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이다. 따라서 100분의 9의 초과 금지가 적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갱신과 재계약은 차이가 있죠. 갱신은 지난 계약을, 그죠? 동일한 조건이나, 그죠? 아니면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다시 하게 되는 거고, 재계약은 아예 다른 사람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을 저랑 2년 계약을 하셨는데 다른 분이 오셨으면 재계약이죠, 이거는. 그죠? 근데 계셨는데 또 2년 있다가 했다든지, 아니면 1년 지났는데 다시 조건을 맞춰서 계약을 했다고 쳐도 어때요? 월세를 내리거나 높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조건은 임대를 이만큼을 했는데 일부만 했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래도 그거는 갱신으로 볼 것이지 재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재계약으로 하면 문제가 뭐가 되니까요. 재계약은 나가시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월 차임에 대한 제한이 없겠죠. 맞죠? 계신 분하고는 100만 원이었는데 오신 분한테 150만 원 받아도 문제가 없죠. 근데 있는 사람이 재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계약이 아니고 갱신을 할 경우에는 9% 범위 내에서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갱신으로 보느냐 재계약으로 보느냐는 9% 범위를 내에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그 틀은 비슷하나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최우선 면제권이라든지 아니면 환산보증금, 그죠?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5천에 40만 원짜리라고 해도, 그죠? 보증금이 5천이었죠. 주택에서는. 상가에서는 어떨까요? 5천에 40만 원은 9천으로 보는 겁니다. 환산보증금을. 그러니까 소액임대차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으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뭐 기본적으로 300만 원, 400만 원이잖아요, 월세가. 400만 원 넘어가면 4억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보증금도 있을 테니. 그러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받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가 비싼데 그 적용 대상이 너무 작다라는 문제가 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대항력이라든지, 그죠? 권리금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된다. 또 중요한 건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부분들은 환산보증금이 넘어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넘기셔서 권리금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금 부분은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면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층이라는 계약이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주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권리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임대인이 가배지에 의해서, 그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권리금을 좀 양성화시키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양성화시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권리금에 대해서 앞으로 세금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아파트 사가지고 프리미엄 뭐 5천, 7천부터 내막 이러지만 상가 같은 거 권리금 사가지고 2억 받는 경우도 있고 3억 받는 경우도 있죠. 예?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권리금의 규모가 상당히 많고요. 또 권리금에 대한 딴 얘기를 잠깐 하면 권리금을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 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저 건물이 잘 돼서 권리금이 있으면 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죠? 저 권리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죠. 외국 같은 경우는요, 오랫동안, 1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권리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거꾸로 바꿔 나갑니다. 왜? 건물의 가치를 내가 올려준 거죠. 이해되시죠? 거꾸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을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를 높여준 거잖아요. 10억 하던 게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건물 주인, 임대인에게 가치를 높여주는 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주인에게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주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용어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계약하는 계약이죠. 우리가 중개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를 2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상가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금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2개 써요. 당사자가 집주인과 당사자가 신규 임차인, 기존의 임차인. 그죠? 맞죠?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 중개 보수 같은 경우도 어때요? 기존에 있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받아주고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중개보수로 받고 집주인에게는 어때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받고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어때요?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못 받죠.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못 받아도 임대차 부분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고 총 3번을 거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체. 어찌됐건 권리중개하는 좋은 게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를 따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중개 대상물이면 이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을 것이고 중개 대상물이 아닐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에 규정된 중개보수 0.9% 이내에서 받아야 될 것이고, 그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내가 얼마를 받든 네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될 기존의 임차인에게는 어때요? 중개 보수 요율에 상관없이 그죠?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이 되고요. 임대인의 방해 행위 언제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는 다음에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누가? 임대인이죠. 그죠? 임대인이 권리금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존에 있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신규 임차인에게 현재의 고액의 차인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건 뭘까요? 신규 임차인에게 현재의 고액의 차인과 보증금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임차인은 3천에 100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뭐 5천에 200, 5천에 300 이렇게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얘기. 이 모든 게 좀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신규 임차인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서 계약이 끝나면 걔 나가겠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고요. 잘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죠? 내보내고 아 미안해요. 뭐 아들이 뭐 해야 돼서 뭐 이러죠. 근데 나중에 나가면 어때요? 똑같은 업종 들어오죠. 저는 그런 적도 본 적 있어요. 낚시집이 정말 잘 됐거든요.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계약이 끝나가지고 나갔더니 거기다가 똑같이 차린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열이 받지 않아요? 열을 받으니까 옆집에다 똑같은 걸, 기존에 있던 걸 옆집으로 옮긴 거예요.
치고받고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갑의 위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법에서 아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건 누구의 권리금이에요? 기존의 임차인의 권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억하실게. 임차인이 받아야 될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놨다. 그래서 임대인이 위에 방해를 한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따지게 되면 좀 복잡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게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죠?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화된다 그러면 권리금을 주고받아도 양도세 내야 될 겁니다. 그죠? 양도함에 있어서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내가 3천만 원에 들어왔는데 6천만 원 주고 나갔다. 이럴 수 있죠? 내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이럴 경우에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때요?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 매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중요하겠죠?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게 뭘까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건 뭔 얘기죠?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할 때는 어때요? 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시죠? 다시요. 지금 얘기는 뭐예요?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쭉 나오고 4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임대인이 데리고 온 거죠? 임대인이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이제 계약을 권리금 계약을 맺게 했는데 임차인이 지금 또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데리고 와서 내가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존에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받고 내가 소개한 사람에게도 권리금 받을 거 아니에요? 받았잖아요. 두 번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이 될 그런 권리금에 대한 이중계약이 돼버리잖아요. 새로 데리고 온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어렵게 써놔서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계약을 벌써 맺어놓은 거야. 난 임대인이거든요. 나하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은 나는 아직 안 맺었는데 이 사람하고 기존에 있는 세입자하고 이 권리금 계약을 맺게 한 거예요. 권리금을 줬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얘랑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될 상황인 건데 얘는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누군가를 또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둘이 권리금 계약한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면 이 사람하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줘버리면 그죠? 기존에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사람하고 또 권리금 계약 알아서 맺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또 맺었을 거 아니야. 권리금 계약이 이중이 되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을 맺은 걸 아는데 새로운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계약을 해주겠냐고.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신 건가요? 다시 할까요? 자, 예. 제가 임대인이죠.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죠. 얘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B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둘 사이는 어때요? 권리금 계약을 맺겠죠. 여기는 임대차 계약이고, 그죠? 여기도 임대차 계약이고, 여기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B랑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A 입장에서는.
임대고, 임차죠. 예. 그죠?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권리금 계약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나는 모르지만. 맞죠? 근데 이 권리금을 내 입장에서는 못 받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어쨌든 나는 세를 놔야 되니까 B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내가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B'을 내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B'하고 B하고 권리금 계약을 맺게 했다고요. 권리금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아직 안 맺은 거지, 나하고는. 내가 데리고 오긴 했어도. 그죠? 이 상황에서 B가 또 누군가를 데리고 와요. 그죠?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좀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하고 또 권리금 계약 맞았을 거 아니에요? 얘가 데리고 온 거니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요? 2명이 됐잖아요. 2명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각각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걸 뻔히 아는데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줄 수가 있냐고요? 없지요.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어렵게 써놔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냥입니다. 그래서 1과 2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한 여력이 있는 점인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니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알아요, 몰라요? 앞으로 미래에 있는데 모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1과 2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죠?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세입자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면서 주인한테 뭐라, 얘는 월세를 잘 못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그걸 놔요? 그죠? 좀 그렇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얘는 임차인으로서 의무로 얘는 막 건물 내부에 있는 거 막 부시고 집기 파손하고 막 그러래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그죠? 그렇게 하시면 한 번씩은 훑어봤는데요. 어쨌든 요약집으로 보시면 조금 달라요. 그죠? 요약집으로 보는 거하고 교재로 보시는 거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교재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보시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 못 따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서는 조금 안 버리시는 게 좋아요. 기본서를 계속 손에 들고 계시는 게 전 과목 다 그게 더 유리하시니까 그거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